자, 다 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도정법 하도록 하죠. 교과서는 이제, 이게, 교과서 얘기를 잠시 하자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가지고, 좀 많습니다. 일단 좀 많고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일단 수업은 앞에 책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요, 앞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많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서브노트 가지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정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이요. 서브노트 다 가져오셨죠? 네, 이제 보도록 하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자,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나와요. 6문제 나오고요. 이 가운데 3개 맞추세요. 3개 맞추시는 거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난 공부 잘하니까 5개 맞추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3개만 맞추세요. 네, 부탁인데 3개만 맞추세요. 양이 많고 바뀐 것도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3개만 하세요. 자,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일단 그 뜻은 자, 의의는 자, 뭐 하는 법이냐? 자, 불량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불량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량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 이름에 그냥 그대로 다 써 있어요. 주거 환경에 불량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거 환경 정비법이죠. 그러면 이게 도계법하고는 도시개발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도시개발구역은 이런 거였죠. 주로 도시지역 내, 물론 도시지역 외도 가능했어요. 주로 도시지역 내에서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 이제 도시개발법이었죠. 도시지역 외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도계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지나 이렇게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위가 커요. 이거 상대적으로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 쓰는 방식이 뭐였죠? 환지, 수용 이런 거였죠. 환지, 물론 혼용도 있었는데 뭐 혼용은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환지, 지가가 비싼 경우에는 들어가서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 수용은 지가가 싸다면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토지 매수하고 싹 밀어버리고 아예 새로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식이 쓰였어요.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법인데, 그럼 도정법은 뭐냐? 도시지역도 똑같아요. 도정법도 또 도시지역의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주거지역이 불량하다면, 주거환경이 불량하다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환지가 되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처분 방식. 관리처분 방식은 뭐 별거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분양한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처음에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관리처분 방식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안에 분양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어떤 그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그 지역 밀어버리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분양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 방식이에요. 그래서 분양의 내용이 포함된 게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크게 환지나 수용이나 관리처분 방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작죠. 주로 아파트 단지를 새로 건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계법은 지역이 좀 광범위하고요. 도정법은 범위가 작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새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도정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 별거 아니었고, 분양의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방식이다. 미리 정해진 사업 시행 방식이다. 그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범위의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자, 처음에 이제 도정법이죠. 도정법. 우리가 도정법을 볼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절차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보셔야 돼요. 처음에 보는 거는 이제 도정법의 기본 방침을 이제 수립한다라고 해서 기본 방침을 이제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 파트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기본 계획이 끝나면 정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볼 거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이 끝나면
계획 끝났으니까 이제 구역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해요. 그리고 이 정비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그리고 고시하는 것,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5가지 순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5가지 순서. 물론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은 또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은 또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그리고 사업 시행,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방침을 볼게요. 지금 도시정비법을 이제 만드는데 일정한 방침이 있다는 거죠. 자, 기본 방침.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죠. 그래서 국장이 수립한다. 기본 방침, 도정법에 대해서 기본 방침은 국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거냐?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고요. 도정법을. 자,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자,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네, 두 번째,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을 볼게요.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절차법이라서 사람 이름 외우다 끝납니다. 기본 계획에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거예요. 자, 기본 계획이요. 첫 번째, 기본 계획의 이제 수립권자를 보셔야 돼요.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자, 수립권자를 볼 거고요. 자, 그러면 누가 세우냐? 일단 여기서 크게 보실 때 사람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기본 계획은 5명 수립합니다. 정비 계획도 5명 수립합니다. 정비 구역은 6명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5, 6 이렇게 시작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자부터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기본 계획. 자, 5명이라 그랬죠? 누가 세우느냐? 특별시장부터 시작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이렇게 위에서부터 쓴 거예요. 권력순으로. 그럼 이게 5명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외우실 때 여기 시장에는 대도시시장이 포함됩니다. 자, 여기 시장에 대도시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해가지고 위부터 5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그럴 때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시장이 뭔가를 수립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위에 도지사가 있어요. 시장 위에 도지사가 있는데, 자, 시장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장은,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외우셔야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지금 이러면 기본 계획은 또 몇 년 단위로 세우느냐? 기본 방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끌어다가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10년 단위로.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5년 단위로. 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는 안 했는데, 네 번째는 뭐, 여기다 그냥 쓸까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이제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 절차. 일단 의견 청취. 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칩니다.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의견을 누가 의견을 듣느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 그 지방의회 구의원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보세요. 연봉? 구의원이 보통 세금 제하고 5,800 정도 됩니다. 괜찮은 직업이에요. 구의원. 우리 동네 구의원 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시의원 얼마인지 아세요? 세금 빼고 8,500 정도 줍니다. 괜찮죠? 네. 뭐 국회의원은 훨씬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근데 구의원 같은 경우는 겸직도 가능해요. 겸직도. 그러니까 세법 하시면서 겸직도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동네 그 구의원이 지난 4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신호등 하나 놨더라고요. 신호등 하나 놨고 그게 그 사람이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4년 동안의 변화가 신호등 하나 있어요. 근데 신호등 하나 놔주고 해마다 5,800을 받아먹어?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의견 청취, 자, 주민하고 지방의회가 나와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협의, 그리고 심의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 심의는 전문가의 그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자, 협의는 누가 하는 거냐? 여기 보면은 자, 수리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예요. 그래서 이 협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 그냥 쓰면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여기서 그냥 시장이 아니라 대도시장이거든요. 대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협의가 끝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외우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절차사항입니다. 절차사항.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정비계획을 볼게요. 이쪽에 다 못 써서 두 번째 정비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정비계획입니다. 자, 정비계획. 정비계획도 똑같아요.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정비계획에 수립권자가 등장합니다. 수립권자. 그러면 우리 잠깐 볼게요. 여기 또 5명이라 그랬는데 똑같은 겁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여기서 심센자 순이잖아요? 심센자 순인데 2명을 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5명은.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죠? 자, 그래서 수립권자를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부청장, 이렇게 5명이에요. 그러니까 5, 6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2명 빼고 5명.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수립권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요거, 정비계획에서는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도시 정비를 위해서 정비계획 만들어 주시오라고 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안 제한은 누가 하느냐? 자, 정비계획에 대해서 입안 제한하는 거예요. 정비계획 만들어 주시오라고 해서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하겠어요? 이 사람들 상대로 하겠죠. 얘가 수립할 수 있는 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부청장을 상대로 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 또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정비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정은 느낌이 어때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오, 찍어 눌러 주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정 신청인데, 지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누가 지정 신청하느냐? 여기 맨 끝에 2명 있어요. 맨 끝에 힘없는 애들, 힘은 많지만, 자, 어쨌든 군수와 부청장이 있죠. 군수 그리고 부청장이 가장 힘센 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 신청을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 신청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서 이제 정비 계획에서 네 번째, 안전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 정비 계획에서 이제 도출되는 건데요. 뭐에 대한 안전진단이냐? 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에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자, 정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에요. 자, 그러면 안전진단이 붙는데, 그럼 안전진단을 아무 때나 하는 거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논점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 입안권자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 입안권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된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요런 경우도 있죠. 정비구역 안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자, 요청 그리고 동의 요청과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요거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고 우리 저기 그 서브웨이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그러면 안전진단의 대상은 뭐냐? 안전진단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주택단지 내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 자, 주택단지 내 건축물로 한정을 해서 안전진단 시행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저기 그 책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책을 잠깐 보실게요. 여기 저기 80페이지부터 보실게요. 8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아까 거의 앞 페이지 2페이지 정도는 이제 그 용어의 정의가 나온 거고요. 이제 80페이지 보시면 2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 방침.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이제 겨우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 여기까지 본 거예요.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 그리고 정비 계획 여기까지 본 거죠. 지금 여기까지 본 겁니다. 여기까지 책으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외울 건 사실 요거밖에 없고요. 두 번째, 도시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 계획, 이제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5명이라 그랬습니다. 5명. 수립권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5명입니다. 5명. 자, 밑에요. 수립 단위, 2번은 넘어가고요. 수립 단위는 10년 단위로 타당성 5년마다 재검토한다. 타당성 기간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이제 넘어가세요. 그럼 넘어가시면, 자, 거기 보면 이제 5번에서요. 81페이지 5번 가세요. 5번 가시면, 수립 절차가 나왔죠.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이 있다. 그리고,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주민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런 거고요.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 과정을 거쳐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기억이요. 81페이지 하단의 기억.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 밑에 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요거는 자,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특특 그리고 대도시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자, 대도시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게 있고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경미한 사항은 됐습니다. 요건 자, 그리고요. 밑에 82페이지 가시면 이제 정비 계획이 있어요. 정비 계획은 아까 요것도 5명인데 위에서 이제 2명 또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위반제한권자가 있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위반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신청, 정비계획에 대해서 지정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군수나 구청장이,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애들이 가장 힘센 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정비 계획에서 따라 붙는 게 이제 안전진단인데요. 재건축 사업에 정비 계획의 위반을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면 자, 안전진단 관련된 논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아무 때나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라 정비 계획에 대해서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자,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 가지고 매번 장난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 요청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직 곳이지만 안전진단하라. 그러면 안전진단의 대상은 뭐냐?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참 재미없습니다. 자,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80페이지 정비 계획을 볼게요. 정비 계획 보시면 첫 줄이요. 입안권자 5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서 5명이고요. 자, 거기 4번 볼게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 기반 시설 및 구규, 공유재산의 규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밑에 줄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입안권자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으라. 요 정도까지만 좀 하나 봐주시고요. 넘어가세요. 83페이지 가시면 이제 거기 나머지는 거기 83페이지 5번 볼까요?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에서 입안 제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한한다. 토지 등 소유자로고요. 자, 그리고 6번 가시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해가지고 나와 있죠. 안전진단의 실시 1번 볼게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두 번째 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됐고요. 거기 보면은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에 밑에 줄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법이나 다 마찬가지죠. 어느 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84페이지 갈게요. 자,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다 그걸 주장한 자에게, 요구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4페이지 가시면 기억이요. 입안권자가 직접 이제 실시한다. 이거 안전진단을 말하는 거예요. 입안권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자, 거기 보면 밑에 줄, 자,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나번 볼게요. 자, 가번에 보면, 정비구역, 정비계획, 이 가번에는 그 안전진단 구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나번 보면 정비계획,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밑에 줄이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자,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요. 3번 갈게요. 밑에 가시면 안전진단의 대상이 있죠. 거기 보면 재건축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도정법이 대상이 도정법의 대상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재건축입니다. 안전진단의 대상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로 한정한다. 니은 보시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 자, 거기 보면 자, 가번에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된 경우. 자, 지금 막 붕괴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너진 거니까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번을 보면 주택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막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철거해야 되는 거니까. 다번 보시면 노불량 건축물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잔여 건축물.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한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니까 주택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 지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 레미안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단지가 이렇게 거의 동시에 완성되잖아요. 하나의 단지가 동시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노후했어요. 한 15년 이상 예를 들어서 20년이라고 할까요? 20년 이상 경과해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됐다는 거예요. 노후가 됐는데 여기 한 동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당장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도 이제 검사해봤더니 이거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건축물 가운데 한 60%를 검사를 해봤더니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단지 내에 건축된 거니까 60%가 지금 이제 랜덤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60%가 일단 다 철거의 대상이 나오면 나머지 40%는 안 해봐도 이거 다 철거 대상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여 건축물은 그 나머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노불량 건축물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 말은 몇 %가 되면 나머지도 그 같은 시기에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건축물도 철거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머지 잔여 건축물이고요. 이런 경우라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리고 라번 볼게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 밑줄 것만 외우세요.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자, 원래는 그 지역에 이제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이 아닌데 도로나 이런 것들 개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불가피하게 포함이 됐다면 그런 것까지 안전진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4가지 정도만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이렇게 본 거고요. 나머지는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서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가시면 정비구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비구역을 볼 거예요. 정비구역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보기에 정비계획이에요. 자,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거라서 사람 외우다 끝나요. 사람 외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자, 정비계획이 이제 수립되면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정, 고시하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정비구역 관련해서 이제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요. 지정권자 아까 6명이라고 그랬죠? 저쪽에 정비구역 6명이다. 그럼 위부터 6명입니다.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해가지고 지정권자가 6명입니다. 지정권자 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구역은 구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을, 이제 도시를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정, 고시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효과예요. 효과. 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된다. 의제가 된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뭐였어요? 토지의 범위를 작게 적게해서 그 범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정한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 구역을 채우는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정법인데 도정법은 아파트 단지를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개발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잡아서 범위를 작게 잡아서 비교적 작게 잡아서 다른 법들에 비해서 비교적 범위를 작게 잡아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특정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 지금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구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된 지역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고시가 되버리면 이 지역은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됩니다. 라고 해서 딱 알려버리면 아, 동시에 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권자 받고 두 번째 효과 봤어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지역을 잡아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 이제 건축물을 지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지를 아무래도 공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어때요? 행위 제한이 따라 붙겠죠. 당신 땅이지만 당신 땅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행위 제한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행위 제한이 따라 붙습니다. 행위 제한. 그럼 잘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뭘 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이 세 번째 법이잖아요. 처음에 국계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이에요. 세 번째가 지금 도정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이 뭐예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나라의 법에 의해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당신 땅이지만 당신 땅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 행위 제한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행위 제한이, 자, 도정법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행위 제한하느냐? 자, 첫 번째 A번.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 땅이지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시오라고 하는 게 행위 제한이죠. 그래서 허가 대상을 먼저 볼게요.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은 뭐가 있느냐? 자, 건, 공, 토, 예, 아시는 분은 그냥 쭉 하셔도 돼요. 토, 싸. 여기까지. 자, 한번 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예. 자, 토석의, 지금 뭐죠, 이거? 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1개월 이상 물건 쌓기였죠. 여기까지는 국계법에서 제한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국계법에서의 행위 제한이에요. 그런데 도계법으로 넘어오면서 하나가 더 붙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래서 중목의 벌채, 그리고 식재. 자, 이런 것들이 붙었어요.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법에서의 행위 제한이었어요. 도정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법도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공, 토싸,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게 지금 정비구역 안에서의 허가 대상인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당신 땅이지만 이런 거 하려면 허가받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 대상.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허가받으라는 거냐? 허가권자가 누구냐? 시장하고 군수예요. 시장하고 군수한테 허가받으라는 겁니다. 허가받으라. 자, 허가받으라. 자, 그리고 한 번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 제한.
허가 제한, 허가 제한, 허가 제한, 허가 제한하는데 지금 허가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일정한 기구에는 범위를 정해서 아예 허가를 제한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가 제한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허가 제한. 허가 제한인데 자, 첫 번째 여기 건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토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예요. 자, 건축물에 건축하고요. 자, 그리고 토지 분할.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요거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로 3년의 범위를 정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D를 하나 볼까요? D. 그러면 D 같은 경우에 이제 허가권자. 우리 허가권자를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시험이니까. 자, 허가권자 볼게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이 허가권자죠. 허가 제한자예요. 허가 제한자. 허가 제한자로 할까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요거 5명입니다. 5명.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혹시 다 하신 분들은 그냥 좀 외우세요. 다 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일단 여기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 3년의 범위 내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좀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본 게 지정권자, 그리고 효과, 행위제한 이렇게 붙었죠? 행위제한. 지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어요. 네 번째,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자, 정비구역 이전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 고시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료 많이 받아야지 땅 파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죠. 그래서 기득권 보호 문제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아요. 도시개발법에서 뭐였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30일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30일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했어요. 저기 국계법은요. 무신고 원칙이었죠. 국계법에서는 무신고가 원칙이에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단 2가지가 있었죠. 수시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하는 요 2가지만 제한이 있었고 원칙은 무신고라는 거예요. 이미 공사에 들어간 자가 있다면 신고 그런 거 없다. 나 그냥 하겠다. 국계법은 요거였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에서는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30일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했었어요. 이게 기득권 보호 과정이 있죠. 그리고 5번째는 해제가 납니다. 이제 해제. 그러면 자 이쪽을 다시 또 한번 조금만 더 할게요. 이쪽을 이제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딴 얘기 잠깐 또 하면 저기 예전에 시험 보러 다닐 때 보통 그 사실 같은 경우 지금은 코 막혔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저희 시험 보러 갈 때는 이제 2차 시험을 보면은 여름에 마지막 주에 4일 시험을 봐요. 7과목 시험을 보거든요. 7과목 시험을 보는데 4일 동안 잠을 안 잡니다. 그냥 정말 그때 필요한 거는 사실은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바카스 먹으면 5분을 못 버텨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별의별 술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잠을 자봤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버텨요. 그래서 3, 4일째는 정말 마지막 때 시험 보고는 정말 제가 마지막 날 시험 어디서 봤냐면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그때가 저거 월드컵 할 때예요. 월드컵 할 때.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그 정문을 어떻게 기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손을 들어가고 이걸 못 잡는 거예요. 택시가 막 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그때 막 빨간 옷 입고 막 길바닥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도대체 오늘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래서 애들은 막 이렇게 아무튼 막 응원하러 댕기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4일 동안 우리 저기 시험을 보는데 거의 이제 애들이 다 잠을 안 자거든요. 잠을 안 자는데 그러면 하루 전날 외워야 되는 분량이 얼마냐? 보통 보면은 우리가 단문하고 이제 단문이라고 해서 약수를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단문 같은 경우는 보통 50개 정도 외워갖고 갑니다. 50개. 근데 문제 하나가 A4 용지로 보면 한 7, 8장 돼요. 그거 다 외가지고 갑니다. 다. 그러면 보통 많이 외우는 애들은 70개까지 외워요. 하루에. 70개. 그러면 이게 만약에 A4 용지로 7장이다 그러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70개니까. 하룻밤에 다 외웁니다. 하룻밤에 그냥 과목별로 해가지고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섞여가지고 잘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어쨌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으세요. 그래서 다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외웁니다. 자, 이제 해제하기로 한 거죠. 자, 해제 볼게요. 해제 첫 번째. 이번에 넣을까요? 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 정비구역을 고시했다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정비구역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공사 완료가 된 다음에는 환원되지 않는다. 또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다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가 됐다가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해제 민법 효력은 뭐예요? 소급 무효잖아요. 그러면 환원된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환원된다. 두 번째는 자, 환원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제된다, 환원된다, 그리고 환원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해제 관련해가지고 교재 하나 보실까요? 88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이제 그 부분 할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일단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고시한 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 추진위, 승인 신청일이 있고요. 네 번째는 여기서 지워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조합 설립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죠. 사업 실시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볼게요. 여기 앞에 여기를 이제 3년입니다. 3년. 자, 그리고 여기도 3년입니다. 3년. 우리 조합 관련해서, 조합 추진위 관련해서는 양쪽으로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이렇게 2년이에요. 2년이다. 자, 그리고 하나만, 2가지가 더 붙어요. 2가지가 더 붙는데, 자,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3년,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에까지 잡아가지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5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기 87페이지 하단부터 볼게요. 정비구역 등의 해제 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의무적 해제가 있고 임의적 해제가 있는데, 자, 거기 맨 밑에 하단이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밑에 줄 해제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의무적 해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88페이지 가시면 상단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볼게요. 여기 3년이었죠. 정비구역, 지금 첫 번째 이게 이거예요. 기억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니은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자, 가번이요. 정비구역으로부터 가번. 자, 정비구역으로부터 지정 고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여기에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면 정비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번이에요. 가번. 자, 그리고 나번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정비구역으로 지금 여기서는 지금 3년, 요거죠? 끝에. 잠깐만요. 지금 잠깐 요거 나번은 잠깐 패스하고요. 다번 볼게요. 다번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다번 보시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요게 지금 다가 나온 거죠? 다가 나온 거고요. 요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라를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인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자, 요거죠. 조합이 설립 인가를 끝낸 다음에, 자,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 3년 내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라예요. 라. 이렇게 되고요. 아까 거기 나번 보면, 자, 3년짜리가 이거예요. 요거 위에 거죠. 지금 위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날로부터 요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건 뭐니까?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지금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 이 부분. 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된 경우인데 3년 내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지금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그래서 3년짜리가 요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 디귿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밑에 거예요. 요거 맨 밑에 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요겁니다. 5년짜리. 정비 계획이, 자, 재개발 사업인데,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사업의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해제된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빠르죠.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세요. 요거 맞네. 뭐 숫자 가지고 장난하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시면 5번에 있죠. 88페이지 하단에 5번에 해제 효과가 있어요. 자, 거기 기억 보면 정비구역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자, 완료가 아니라면 환원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밑에 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요거 하나 보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면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이에요. 정비사업의 시행인데, 잠깐 쉬셔야 될까? 어떻게 될까? 자, 조금만 더 하고 싶을까요? 조금만 더 하고 싶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교재는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고요. 자, 정비사업의 시행. 우리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도정법은 기본 방침 세우고, 기본 계획 세우고, 정비 계획 세우고, 정비 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한다 그러는데, 이제부터 보는 거는 사업 시행 파트예요. 이쪽 파트. 사업 시행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이제 사업 시행을 보는 건데요. 사업 시행을, 자, 일단 사업 시행자가 등장해야 되겠죠. 정비계획, 지금 도정법에 사업 시행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죠.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요.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인가하고 고시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양 통지, 그리고 분양 공고로 들어가게 돼요.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분양 통지 공고 그리고 분양 신청하게 되고요. 분양 신청이 끝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 다 철거합니다. 철거에 들어가고요. 철거한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 착공, 그리고 공사 착공했으니까 공사 완료해야 되겠죠. 공사 완료. 우리가 이거를 사업 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업 시행했다.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 지었으니까 준공검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준공을 받게 되고요. 준공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 새로 이게 이 집 이제부터 당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언제 넘겨줄게요 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되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데 등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이게 이 절차가 지금 5번째 여기 사업시행 방식이에요. 사업시행. 이거 잘 볼게요. 우리가 아까 요거는 이제 도정법은 도시지역 내의 일정 부분인데 작은 범위,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낙후된 주거경이 굉장히 낙후된 거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싹 밀어내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밀어내려면 어때요?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돈이 있다면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이 그냥 수용해가지고 싹 사가지고 새로 딱 지어버려서 이렇게 분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집값이 비싸다면 그냥 들어가서 일단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환지 방식을 이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인가를 받을 때,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을 때 관리처분 계획을 가지고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분양까지 하는 방식이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으로도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방법이 그래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도계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환지하고 수용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건데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이제 사업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업시행 계획을 세우는데, 자, 사업시행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지역에 아파트를 이 지역 위치, 어디쯤에 짓겠다. 해당 아파트를 어디에 건설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이제 도로는 몇 차선으로 하겠다. 요걸 밝힌 게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예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예요. 자, 그리고 어때요? 그 지역 일단에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고 그 집을 비우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비운 다음에 어쨌거나 들어가서 이제 뭐 집을 비우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당신들한테는 이러이러한 땅이 이제 이러이러한 건물이 분양될 겁니다라고 해서 분양 통지, 공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분양 통지하고 공고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자, 사업시행자가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하는 게 분양 통지 공고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 이제 분양 통지하고 공고했는데 나중에 정말 나갔더니 건축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다라고 한다면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분양 신청은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지금 보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에게.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금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받았어요. 분양 신청을 받았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따라 붙는다라고 했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분양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분양 계획이에요. 분양. 그래서 분양 계획인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전에 살고 있던 사람, 뭐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그러면 몇 동 몇 호는, 자,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몇 동, 몇 호는 A에게 부여하겠다. 아니, 뭐 갑이라고 할까요? 자, 갑에게 준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파트에 몇 동, 몇 호는 을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예요. 이런 것들의 계획을 먼저 다 짜놓은 다음에 지금 건축물을 또 싹 밀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건 다 계획 측면이니까 싹 밀어버리면 철거에 들어가요. 이제 철거에, 자, 이런 것들 다 준다, 그러니까 나가, 라고 해갖고 이제 나간 다음에 밀어버리고 이제 공사 착공하고 공사 완료하죠. 이걸 우리가 그냥 사업 시행한다라고, 사업 시행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준공 공사하고 요 단계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교재에 보면 주택 공급 단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공공사 받기 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허가를 받게 되면, 자, 중공공사 전에도 주택 공급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중공하고 주택 공급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넘기겠죠? 이제 소유권 넘깁니다라고 해서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로서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돼요.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게 요 방식에,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좀 볼 거예요. 순서대로. 쉬셔야 되죠?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잠깐 쉴게요.